시작을 해보도록. 네. 우리 주홍미 선생님도 계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주홍미 선생님. 네. 말씀을 못 하시지만. 네. 오늘 이제 제가 고교 학점제 방향을 찾아갈 과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하고 그 다다음 주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오늘 할 거는요. 고교 학점제에 대한 건 아니고 이 고교 학점제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과정 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언어가 말이 낯서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간 어떤 교육 과정의 변화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 그 고교학점제를 이해하려면 그 전에 일단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육 과정이 변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의 아주 그 독특한 면이 뭐냐면은 교육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대입 입시 체제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교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 과정이 발표되는 것보다 대입 입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 이게 더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대입 입시랑 좀 연결지어 가지고 한번 교육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네네. 네, 저 뭐 그래도 잠깐 소개하자면 다 아시겠지만 네, 덕성여고 교사고요. 네, 수업은 일반 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기독교사 운동인 좋은교사 운동 서울 정책위원장 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학교개혁 추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자치 TF도 했었고 작년에 이제 인성여자고등학교 학교 컨설팅을 했는데 네. 제가 작년에 이거 해보니까 이제 다른 학교의 교육 과정도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저희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혹시 관련되어 있으면 좀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은 이제 제가 키르기스스탄 가서 찍은 거거든요. 요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음식점을 갔는데 이제 직원 하나가 와서 이제 자기가 한국을 좋아한다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 전쟁도 잘 알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한국 너무 좋아한다고 했는데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16살이래요 본인이. 되게 어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학교를 안 다니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학교를 다니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전 세계의 어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해 볼 때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좀 특권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아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교육 과정이 빨리 정비가 돼서 그 교육 과정 안에서 어쨌든 계속 교육을 좀 잘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산 마라토나를 좀 이제 자랑하려고 좀, 예, 이게 29만 9천 원짜리 마라토나인데요. 예, 그 마라톤을 제가 좀 뛰었었는데요. 이 확실히 신발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보면은 그 마라토나 근처에 있는 게 이제 트랙이잖아요. 트랙, 그죠? 트랙이 이제 보이실 건데 이 교육 과정이 이제 이 트랙이라는 단어랑 좀 관련이 좀 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이 이제 영어로 커리큘럼인 거는 다 아실 건데 이제 원래 라틴어의 달리다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를 한 거고 그래서 라틴어로 커리큘럼이라는 건 어떤 작은 경주 트랙 달리기 코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를 만들어주고 그 코스 안에서 뛰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는 거고 그래서 16세기에서는 이 결국 이제 커리큘럼이라는 게 학생들이 따라야 되는 어떤 학습의 일정한 경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현재는 이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이제 학습해야 될 뭐 지식, 기술, 또 뭐 평가 방법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어떤 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 우리가 얘기할 게 고교학점제인데 고교학점제도 결국은 뭐냐면 국가가 정해놓은 어떤 교육 과정의 한 방법론으로서
붙인 이름이 이제 고교 학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뭐 이제 서양에서 교육 과정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걸 받아들였지만 뭐 우리도 예전부터 이제 교육을 해왔잖아요. 성균관에서도 교육을 해왔었고 뭐 사학에서도 이제 교육을 했었고 서원에서도 교육을 했는데 그냥 교육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사실은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다 어떤 교육을 할 때는 뭐 교육의 목표는 뭐다, 뭘 가르쳐야 된다, 뭐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보면 서원의 사례를 보면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강규라는 것도 있었고요. 뭐 전체적으로 서원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규범이라는 것도 존재했고 또 유학생 그 서원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 유생들은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제규도 있었고 뭐 학규도 있고 학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항상 존재해 왔던 거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거를 교육 과정을 제시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에 이제 법적 제정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법 23조 1항에서 3항인데요. 좀 읽어보면요. 일단은 학교가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은 그 교육감이 그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이 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감은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제로 이제 다시 또 적용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계속 교육 과정을 바꾸는 거죠. 근거를 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교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 아시는 것처럼 뭐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뭐 이런 교과도 과목 이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죠, 수준이. 대통령령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장점은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교과를 배운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은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바뀌는데 이 새로운 교과가 등장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수업 진행은요, 한 9시까지 강의 간단하게 하고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주홍부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고, 주로 우리 윤범기 기자님과 저와의 질의응답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우리 교육과정 변천사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윤범기 기자님은 우리 교육과정이 한 몇 차까지 변경됐는지 혹시 알고 뭐 계십니까? 7차입니까? 7차? 제가 교육 예. 주입할 때 7차였던 것 같은데. 네네, 아주 그 잘 기억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7차 이후에도 몇 번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공화국 얘기할 때도 1공화국, 2공화국 막 하다가 이제 6공화국에서 멈춘 거죠, 저희도. 그다음부터는 뭐 이제 무슨 국민의 정부, 무슨 문민정부 이렇게 이름을 바꿨잖아요. 교육과정도 비슷한 거예요. 교육과정도 방금 말씀하신 7차 교육과정은 이제 정식으로 7차 이름까지 붙었다가 그 이후에는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8차, 9차 이렇게 이름을 안 붙이고요. 교육과정을 바꿨던 해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고교학점제가 등장하는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육과정 이해하실 때는 연도가 붙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번호가 붙어서 1차, 2차 붙은 거는 7차까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1차의 시작이 1954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1945년에 해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교육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 전쟁 때도 사실 학교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교육 과정의 명확한 법령에 근거한 교육 과정은 아니었던 거고 이제 교육 과정 이제 문교부 같은 데서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의 서류는 있었는데 그때 서류를 찾아보면 막 몇 장짜리 아주 간단한 몇 장짜리 서류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기본적 지침 같은 서류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말 디테일하고도 되게 긴 그 내용의 교육 과정은 네. 교육 과정은 이 1954년 이후에 이제 교육 과정이 되는 거고요. 예, 이때 이제 교육 과정에 시간을 배당해야 된다 이런 게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차로 넘어가면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7차 이후거든요. 예, 뭐 요 교육과정 4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2차 때는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게 핵심이고요. 3차 때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다 보면 미국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게 스푸트니코 쇼크 때문에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존 두이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실생활과 민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또 우리도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키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교육학자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 조선시대 때 그 어떤 공부라는 게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뜬구름 잡는 비현실적인 거다 보니 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활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2차가 등장한 거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미국이 스푸트니코 쇼크, 그러니까 소련이 먼저 그 인공위성을 쏜 거에 충격을 받아서 과학 교육을 좀 강조하는데 과학 교육에서 이제 발견학습 이런 거 많이 강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문 중심으로 좀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차가 보면은 이게 전두환 대통령 때잖아요. 1981, 87년도.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좀 이렇게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도덕적인 거 막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좀 이제 뭐가 구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때 막 전인 교육 같은 거 강조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의 핵심으로. 네. 제가 옛날에 80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어디 이렇게 인터뷰 나온 거 MBC 무슨 아나운서랑 이렇게 인터뷰한 거 봤는데 자기는 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서 초등학교 때 엄청 감동을 받았었어요. 아, 진짜 훌륭하신 분인가 보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이 사람 뻔뻔하고 나이 들어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거짓말을 내가 해본 적이 없다 이런 게. 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뭐 인간 교육 엄청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교육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차가 이제 87, 이게 사실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됐나랑 좀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면 좀 교육과정 이야기가 좀 편한데, 5차는 1987년에 이제 시작을 하고, 이게 아무래도 노태우 대통령 때니까 뭐 4차를 뒤집어 엎진 않겠죠. 뭐 같은 쪽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뭐 4차 교육과정을 좀 보완하는 입장이었고, 대신에 이제 약간 그 당시에 이제 민주화되면서 아마 다 기억나실 건데 90년대 초반에 이제 지방자치를 다시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지역화 좀 이제 강조하게 되고 또 이제 교육 과정이 너무 디테일해서 좀 옥죄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이렇게 준거만 좀 제시하는 쪽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6차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교육 개혁이 큰 게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차 때 강조했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도교육청의 좀 자율권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교육부가 내려보내지만 시도교육청이 어느 정도 다시 좀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쪽으로 봤는데 이것도 민주화의 흐름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으로 좀 내려보내고 교육과정 내용도 적정화하자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를 보실 필요는 없고 잘 보면 1차부터 6차까지 보면 한 10년 단위 아니면 7년 단위 이렇게 교육과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개정에 그 법적 시기가 존재하고요. 되게 예측 가능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교육과정 개정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7차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이제 깨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뭐 교육과정이라는 게 대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보면요. 이건 이제 2차 교육과정의 예시거든요. 크게 교육과정이라는 게 혹시 우리 기자님은
교육과정 혹시 그 책자를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뭐 그런 걸 본 적은 없어요. 아, 예. 교육과정 이제 책자가 이제 그 교육부에서 항상 나오거든요. 그 교육과정 이제 실시하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거의 정해져 있어요. 총론의 책이 있고요. 강론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총론은 그 이 교육과정이 왜 만들어졌냐, 그리고 뭘 목표로 하냐, 약간 이제 추상적인 내용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교육과정에서 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교사 입장에서 교육과정 책을 받아보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뭐 무슨 우리 교육은 뭐 이제 창의성이 중요하고 뭐는 중요하다 이런 건 이제 들여다보지 않죠, 사실은. 들여다보면 진짜 관심은 뭐냐면 이제 교육과정 단위 시간 배당 기준. 요걸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시간 시수랑 관련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확보 못하냐, 혹시 우리가 뭐 잘리는 건 아니냐, 뭐 이제 이게 이제 여기랑 되게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요걸 많이 보게 되고 강론은 이제 각 과목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강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2차 교육 과정 때 비하고 그 다음부터 이런 제목들은 달라졌지만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제 교육 과정 나오면 총론에 해당하는 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 해당하는 책이 나와요. 그럼 만약에 저는 이제 사회교사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교육 과정에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려면은 이제 총론은 봐야죠. 총론을 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총론이 거의 점점 페이지가 늘어서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 돼요. 되게 두껍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 없으니까 이제 교육 과정 요거만 배당 시간표만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회과니까 교육 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사회과에 해당하는 강론을 보고 이제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하는지를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고.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건 이제 관심이 있는 7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7차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7차부터 6차 교육과정하고 완전히 그 방향을 바꾸는 교육과정이 등장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7차 교육과정부터 제가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육과정이 기억이 다 나는 거죠. 그때 있었던 학교 현장의 일들, 그때 있었던 문제점들 이런 게 다 좀 기억이 다 나서 제가 7차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7차 교육과정은 뭐냐면은 필수 과목을 많이 축소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윤 기자님한테도 뭘 물어봤냐면은 시험 볼 때 시험이 아니고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1, 2, 3학년 올라갈 때 과목을 얼마나 선택했는지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2외국어 정도 선택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교육과정이 우리 주홍배 선생님은 7차 교육과정 세대네요. 잘 이해하시겠네. 교육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편제표를 보면 학생의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7차부터는 시대가 바뀌지 않았냐 이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고 학생들의 욕구도 다양해지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필수 과목을 많이 정해서 학생의 선택권을 줄이겠느냐. 그래서 선택 과목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방향성을 정한 건데요. 과거에는 교수자가 가르치는 거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학생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을 해요. 그때 이제 수요자 중심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이때 이제 교사들이 엄청 반발을 했죠. 이게 뭐 교육이 사고 파는 거냐, 뭐 수요자 공급자냐 했는데 지금은 그냥 쓰는 용어죠, 일상적으로. 근데 그때는 좀 저항이 심했던 용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수준별 수업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반을 편성할 때, 이제 ABC 반으로 편성을 하게. 근데 요거는 결국 실패를 하거든요. 실패를 하고. 왜냐하면 특히 그 ABC 반 중에 C 반을 가장 그 유능한 선생님을 맡겨서 애들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고, 가장 이제 반항하지 못할 것 같은 선생님을 C 반에 넣어가지고 그 반은 그냥 대충 그냥 쉽게 얘기해 이제 안 좋은 수업을 할 때 물이 안 좋은 학생 따로 분리해가지고 가장 힘든 반을 그 선생님도 말 못하는 선생님 맡겨놓고 수업해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원래 목표했던 거는 ABC로 나눠서 C반의 학생들을 좀 성적을 올려줘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전혀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취소가 되고요. 이따 제가 한 표를 보여드릴 건데 7차 교육 과정이 약간 재밌는 게요.
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뭘 배우잖아요. 그럼 이 배운 거의 완성 지점이 언제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잖아요. 중학교도 선택 과목이 별로 없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세운 거냐면 실제로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는 걸로 되어 있지만 교육과정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1 때까지가 하나의 교육의 완결인 거예요.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라면, 모든 학생이라면 공통으로 배워야 되는 지식은 10학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 12학년에 해당하는 고2, 고3은 이제는 니네가 가고 싶은 진로를 찾아서 마음껏 과목을 선택해서 찾아가라. 어떻게 보면 지금 고교학점제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찾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그래서 늘리게 된 거고 사실은 고교학점제는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택 과목을 확대하는 시도는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조홍비 선생님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실패한 걸. 아마 조홍비 선생님이 7차 개정 교육과정 세대지만 선택 과목이 아마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홍비 선생님? 혹시 그 문자 이렇게 치실 수 있으면 한번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결국은 이 교육과정이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7차 교육과정에 배울 수 있는 교과가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학교에서 이거를 채택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채택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기도 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7년이 이제 뭐냐면은 어떤 해죠? 2007년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까지 했었죠? 기자님? 2000 2007년 말까지 했죠. 그죠? 예, 2007년. 예. 이게 이제 이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은 이명박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교육 과정이. 근데 아까 말했지만 교육 과정은 그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2007년에 이제 만들었는데 그럼 원래는 10년은 운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7년이나 10년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시 개정이 가능하다. 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육 과정을 수시 개정하게 되는데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장점은 그때그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뭘 고칠 수 있는 게 있는데 대신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교육 과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좀 불안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에 한번 바뀌었는데 2009년에 또 바꾸게 되잖아요. 이게 약간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 과정이 바뀌게 되는 거고 제 판단에는 이때 이후로 어떤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이나 평가들이 교육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들이 이제 침투하기 시작을 하고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하고 그 다음 정부의 어떤 수시 정시의 어떤 확대 그리고 줄이는 논리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의 논리가 실제로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되는 교육적인 논리가 아니고 이제 그런 거에 시발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10학년 교육과정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10학년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보기에는 중3, 고3인데 어떻게 왜 고1을 같은 교육과정에 묶을 수 있냐, 중학교랑. 적절하지 않다 해서 다시 이제 9학년 교육과정. 그러니까 중3 때 모든 그 공통교육과정은 대충 끝나는 걸로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수를 교과 군별로 부여했다는 건 옛날에는 이제 각 과별로 부여를 했거든요, 시간을. 근데 이제 교과군을 좀 묶었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특별활동이라는 게 있었고 재량활동이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이걸 다 묶어가지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요건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교육청의 재량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 한 학기 때 배울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각 과목마다. 이거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걸 학교한테 좀 자율권을 맡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사회 문화를 일주일에 4시간을 배우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과거에는 4시간을 반드시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가 3시간을 할 수도 있고 5시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 표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 과목은 1시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다. 뭐 이 과목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개정 교육과정이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보면 이제 정부가 바뀌면 교육과정이 바뀌는 게 좀 많아지죠. 지금 보니까 그죠? 그리고 이때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게 등장하고 그때 이제 해프닝이 결국은 저 교육과정에 들어온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뭐 어떤 학생한테 누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물어봤는데 그 저 북침이라고 얘기했다가 역사교육 제대로 못한다고 역사교육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사가 수능 필수로 들어가게 되는 아이러니. 그때 이제 물어봤더니 북침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북풍남품처럼 북에서 공격해서 그런 건데 잘못 알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게. 근데 그거를 또 엄청 뭐라고 했던 거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건데 그래서 지금 수능 필수가 국사예요. 한국사가 수능 필수입니다 지금. 그때 이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네. 네. 그리고 이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고교학점제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는 거고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법적으로는 내년 그러니까 지금 중3부터 되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이미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글자가 좀 작죠? 대충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보입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익숙한 표인데, 이 표가 의미하는 것 좀 알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윤리가 공통 필수 과목 6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6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기자님, 우리 윤 기자님 생각엔 6이 의미하는 바가. 어때요? 숫자가 다 있거든요. 마치 암호처럼 네. 돼 있죠. 뭐 여섯 시간이라는 건가? 6시간 약간 이상하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윤리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네. 그 국어도 10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국어 10시간이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이제 이걸 이제 2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에 윤리라는 과목은 6단이라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6단위. 어, 이 1단위가 뭐냐면 한 학기가 16주거든요. 17주 아니면 음, 16주인데 이것도 교육부가 이제 교육과정에 정해놓은 건데 만약에 16주에 내가 한 시간씩 매주 한 시간씩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단위수가 1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음악을 예를 들면 음악이 문 열고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과목은 한 학기 동안만 가르치는 과목이고 그다음에 매일 한 시간씩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가 6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1년에 6인 거니까 한 학기는 3시간씩 가르치면 1년은 6단위가 되는 거죠. 예. 요렇게 이제 하는 게 60, 뭐 8, 6, 8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요걸 보고 어, 한 학기에 몇 시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시간 확보가 많이 돼야 우리 교사들의 세력이 커지죠. 그 과목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회에서 이 단위수가 늘어나면 사회교사를 많이 뽑게 되잖아요. 그럼 사회과가 힘이 세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어과가 이제 단위수가 높아지면 국어교사를 많이 뽑게 되고 그러면 국어과가 힘이 세지고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교사들은 이게 되게 큰 관심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단위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 과는 이제 존폐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로 들여다 보는 거고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다시 보시면 공통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과정별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죠. 이 과정별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인문계, 자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정별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선택 과목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6차 교육 과정까지는 학생의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6차 교육 과정 세대잖아요. 우리 윤 기자님이 6차 교육 과정 세대인 거잖아요. 96년에
졸업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악 미술 외국 제2 외국어 외에는 뭐 나는 뭘 선택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거의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교육 과정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국가가 이거 중요하다고 하니까 무조건 배워 이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선택 과목이 있긴 있었어요. 신기한 게 이때도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종교도 있었고 과목 중에. 근데 배우신 적 없죠. 네네. 근데 저는 제가 교육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대학교 때 저 그 교육학 교사 자격증이라는 걸 받았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육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가르쳤던 학교가 뭐 현대고등학교처럼 돈 많은 학교가 강사를 따로 채용해가지고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복수 전공을 그 사회학을 따로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선택하지 않은 거고, 자,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어를 선택한다. 그럼 국어라는 건 이건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국어 배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문과를 간다. 그러면 화법하고 독서는 반드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작문, 문법, 문학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조차도 당시에 학교 선생님들이 귀찮으니까 무조건 뭘 하게 하든지 또는 그 학교의 고참 선생님이 대학교 때 관심사가 또는 자기 잘하는 게 문학이야. 그러면 이제 문학을 개설하는 거야. 나는 죽어도 문법 못하겠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교장 선생님이 장문 문법도 좀 이렇게 필수로 그 선택으로 하나 하면 좋지 않겠어? 그러면은 아유 저는 문화가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굳이 싸우겠냐 싶어가지고 그냥 문학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뭐냐면 우리 윤 기자님이 2학년 3학년 때 과목 선택할 때 나는 뭐 선택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선택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음.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6차 교육 과정이 그렇게 됐던 거고 자 7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7차로 넘어가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교육 과정이 10학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고등학교 네네. 10학년까지가 하나의 교육 과정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그리고 원래 계획은 2, 3학년 때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게 하자. 이게 원래 취지였습니다. 음, 그래서 실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2, 3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아까랑 비교가 많이 되죠. 보면은 뭐 경제지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목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7차 교육 과정도 결국 실패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수능 제도가 여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학교의 전략은 다양하게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능 과목에서 나오는 거를 하면 되는 거지. 다양하게 하는 게 도대체 애들이 대학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육 과정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입시를 같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교육 과정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확실하지 않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방향을 찾아간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 중에 되게 중요한 답은 그럼 고교학점제랑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수능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과목을 이렇게 정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저 은비 선생님이 네네 그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학교 때 수능 때 뭐 볼 거냐. 근데 사실은 그 은비 선생님이 있었던 시기에는 원칙적으로는 훨씬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거긴 했던 거죠. 네, 이제 이게 잘 안 됐던 거고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2015년 개정교육과정도 보시면요. 그 연장선상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는 아까 말했던 7차 교육과정이 워낙 획기적으로 선택 과목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 잠깐만요. 거꾸로 가려면 거꾸로는 어떻게 갈까요? 이게 거꾸로 네 거꾸로 간 건가요? 그죠? 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어, 지, 네. 보면 이제 오른쪽에 7차 교육 과정이 보이시고 왼쪽에 오른쪽에 이제 2015년도 개정 교육 과정이고 저희는 지금 2015년도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 7차 교육 과정은 일반 선택하고 심화 선택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개정 교육 과정도 보시면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제 공통 과목이라는 것도 국민 공통과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 틀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재밌는 거는 개정 교육 과정은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은 어느 정도 선택을 늘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7차는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개정교육과정 잘 보시면요. 재밌는 과목이 되게 많아요. 한번 볼게요. 개정교육과정 한번 같이 보시면 한번 그 선택 과목의 진로 선택 보면 국어부터 한번 볼게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음, 뭐 수학 과제 탐구, 영어 문화권, 영미 문학 읽기, 여행 지리, 사회 문화 탐구, 예? 뭐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되게 이상적이잖아요. 그죠? 여러 학생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수많은 과목들이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의 차이가 뭐냐면요.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으로 학생이 들으면 평가할 때 A, B, C, D 이 5개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고 뭐 만약에 100명 중에 50명이 A다 그러면 50명 다 A를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9등급으로 해가지고 4%에 해당하는 애들만 1등급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로 선택을 한다는 건 그런 제가 이제 사회문제 탐구를 실제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목은 어 그 A, B, C, D로 나누는 과목이죠. 만약에 이제 우리 윤 기자님이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선택했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만약에 지금 학생이고 어떤 점 성적을 뭐 열심히만 하면 다 A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열심히 하면 많이 받고 음,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어차피 이제 A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과하게 가르칠 필요는 없겠다는 음, 생각도 들고 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좀 활동도 좀 시켜보고 음, 그럴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뭐 굳이 뭐 4% 나누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활동도 시켜보고 저런 활동도 좀 시켜보기도 하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진로 선택을 좀 많이 하는데 요새 많이 하거든요. 좀 쉬어보고 싶다. 이 음, 어떤 일반 선택의 그 과도한 경쟁에서 그러니까 한 학기 어떤 내가 시간표를 짤 때 진로 선택 한두 개라도 넣어서 좀 숨통이 트이고 싶다. 이런 음.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7차 교육 과정의 그 혁신적인 교육 과정의 변화가 2015년 개정 교육도 그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더 급진적이었던 건 어떤 점이냐면요. 실제로 7차 교육 과정은 이 학교가 약간 편법을 써서 국영수 과목을 많이 이렇게 듣게 했었어요. 많이 듣게 했었는데 그 2015년도 개정 교육 과정은 아예 국영수하고 한국사를 포함해서 1, 2, 3학년 때 전체의 수업 시수에서 50% 이상은 아예 못 듣게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학생들이 학교가 국영수 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싶어 해도 한국사까지 포함해서 50% 이상은 개설을 못하게 한 거죠. 근데 한국사는 또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엄청 많아지게 된 겁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입시 제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입시 제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요. 그 아까 이제 주홍비 선생님이 댓글로도 남겨주셨지만 교육 과정은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게 했지만 실제 수능은 사탐, 과탐 과목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는 이미 수능하고 관련된 과목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상당히 적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요. 2007년도에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부의 정량 요소뿐 아니라 정성 요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를 대학교의 입학사정관들이 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학생은 다른 과목은 많이 안 들었는데 뭐 수학 과목을 엄청 많이 들었다. 그리고 수학 과목을 하면서 활동을 어떻게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대학이 판단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으로 뽑는 게 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들도 그래? 그러면 이제 수능 과목만 선택하면 안 되겠네?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학교들도 이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택 과목들을 늘려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제 2010년도에 수시가 한 50%였는데요. 거의 이제 보니까 70%까지 늘어나고요. 반대로 이제 정시는 낮아지게 된 거죠. 물론 이제 2019년도 이후에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뭐 서울에 있는 이제 주요 대학의 정시를 40%까지 늘려라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정치인 거죠. 정치 일종의 그게. 결국은 이제 늘리게 되면서 수시를 늘리게 되면서 이제 좋게 보자면 그 교육과정 안에서 과목 선택이 다양하게 되고 학생의 선택권도 늘어나게 되고 또 아까 말했던 진로 교과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이제 활동 중심 수업이 많아지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본인이 고등학교 때 교육받았던 것에 좀 멈춰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실제로는 멈춰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과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 이후에 실제로는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수시가 등장하면서 있었던 학교의 변화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과거보다는 학생들이 선택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야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는 그런 거를 좀 인식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교사들도 그런 과목을 만드는데 동의하는 교사들도 많아지게 됐고요. 그리고 수업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절대평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활동이나 발표나 조사 같은 게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22년 개정교육과정 이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재밌는 건데요. 이제 제가 있는 학교에 실제 학교 교육 계획서에서 단위 시간 배당표예요.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거를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당하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은 안 보이실 텐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보면은 네. 마우스가 마우스 네. 마우스가 잘 안 되네요. 네, 그냥 보시면은 요거 약간 귀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보면 국가 수준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지 학교가 실제로는 그걸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간표를 만드는지는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가 이제 말했던 7차 교육 과정의 그 중심에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은 여전히 저 특정 과목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단위수를 보면 학생이 뭘 선택한다는 게 그거 보면 선택 과목 보면은 그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중에 두 개 선택하고 또 실업 과정 중에 두 개 선택하고 국어도 뭐 장문 문법 화법 독서 중에 두 개 선택하고 되게 나머지는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선택을 요구를 했지만 실제 학교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사실 7차 교육 과정은 문과 이과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수능에 문과 이과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수능 볼 때 자연계열, 인문계열을 해놓고서는 예, 문과 이과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네.
선생님, 네, 잠깐만요. 네. 옆에 있잖아요. 네네네. 옆에도 좀 꺼주세요. 아, 예, 예. 내가 끌 줄을 몰라. 여기 옆에. 아니, 여기. 거기는 제가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열어놓게. 아, 예, 그거 제가. 좀 꺼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문 좀 닫아주시면. 네. 잠깐 문 좀 닫겠습니다. 문을 안 닫아주셔가지고. 네, 지금 제가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 학교가 항상 보면 이제 저녁 8시 되면 수희 아저씨 오셔가지고 이제 나가야 된다고 이제 좀 나가야 된다고 수희 아저씨께서 뭐 나가라는 건 아니고 불을 좀 꺼달라고 그러시네. 이제 보시면 이제 그림을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 여지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모순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육 국가 수준에서는 선택을 하라고 하지만 수능 제도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바뀌지 않은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근데 2013년도도 보세요. 2013년도도 여전히 비슷한 겁니다. 2013년도도. 보시면은 크게 차이가 없죠. 근데 약간 변화는 약간 있는데 여기 보면 택 1, 이게 택이 다 이제 선택이고 나머지는 다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23년도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도 각 학교에 이제 새 학교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일반고, 자사고, 그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아, 혁신고등학교. 우리가 이제 혁신고등학교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사고가 우리가 말하는 뭐 약간 귀족학교 이런 거고, 혁신고등학교는 이제 교육감들이 미는 어떤 학교고, 일반고는 이제 이도 저도 아닌 건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되게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보세요. 성동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죠. 이 색깔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선택이 갑자기 늘어나죠. 2023년도 보세요. 탐구 교과 영역이 있는데 네가 사회를 들어도 되고 과학을 들어도 되는 거야. 아무거나 들어라. 12개 중에 4개다. 밑에도 보니까 3학년 선택을 할 때도 심지어 여기서는 국어, 수학, 영어까지 다 태그로 바뀌어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 4과목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제시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 안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뭐 선택해라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학생들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또 해줘야 되는 게 있고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선택한 학생이 6명, 7명이면 우리 대학교 폐강하듯이 폐강이 돼요. 이것도. 폐강은 되지만 아까 우리가 2013년도나 2000년도에 그 학교의 그 교육 계획서랑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르죠. 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우리가 되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기준으로 학교가 멈춰 있거든요. 학교가 변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 변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들이. 예,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저 시간표 찾는 선생님들이요 아주 지금 머리 터집니다. 이 시간표 짜는 게 복잡해지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고 막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지경에 와 있고요. 자, 일반고가 이렇습니다. 네. 삼각산 고등학교라는 학교는 여기는 이제 특성화가 아니고 혁신고등학교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밀고 있는 이제 혁신고등학교인데 보시면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여기도 보니까 그 사회과학 제2외국어 중에 9개가 있는데 이 중에 니네가 3개를 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학년 때도 네가 주로 이제 1학년 때는 선택이 적은 게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 1학년에 주로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그 1학년 때 선택이 적은 거고요. 거의 선택 안 하죠, 1학년 때는. 3학년 선택법 보면은 27개의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9개 선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는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제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하는 학교가 자사고예요. 그 자사고는 수시가 되게 중요하고 수시가 어떤 대학을 들어가는데 내신이 좀 낮더라도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엄청나게 잘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시로 대학을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하나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하나고등학교에 제 저 학교 교육 객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3년입니다. 네, 여기는 장난 아닌 거예요. 보시면은 일단 학기제로 되어 있어요. 학기제로. 대학교랑 비슷해요. 예를 들면 문학 4 플러스 3이라는 거는
1학기 때는 4시간, 2학기 때는 3시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학기 때랑 2학기 때 다르고요. 화법과 작문은 1학기 때만 하는데 2학기 때는 언어와 매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과목도 아까 보면 대충 제가 보여드렸는데 과목도 일반 고등학교는 선택하지 않는 과목들을 엄청 많이 일부러 선택해요. 여기 보시면 뭐 고급 이상 수학, 선형 대수학, 그다음에 뭐 퍼블릭 스피킹과 프리젠테이션 뭐 이런 진짜 다른 학교에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입학사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이제 생기부를 보게 될 거잖아요. 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미 제도는 일반고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일단 문화적인 거. 일단 기존의 교사들이 나는 이런 거 못하겠다. 그런 문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문제. 교실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항상 30명의 30명이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실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경우는 막 교실이 다양하고 되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사를 많이 모집하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 문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일반 고등학교는 이걸 잘 못하고 있는 거고 혁신고등학교도 상대적으로는 좀 그러면서 떨어지지만 어떤 수시로 대학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엄청나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 2학기가 있다는 게 뭐가 유리하냐면요. 듣는 과목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일단 과목 수가.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을 1, 2학기를 들었다는 거랑 A 과목, B 과목을 따로따로 듣게 되면 두 과목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서울시에서 하나고가 서울대 제일 많이 들어가죠. 한 40명, 50명씩. 예. 뭐 물론 뭐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이 현재 2022년 2015년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장 잘 살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미 고교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운영할 수 있는 틀은 다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교 학점제가 아주 특별한 제도처럼 생각하지만 이미 2007차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넘어가면서 고교 학점제를 위한 연습도 되어 있고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여건도 아주 안 돼 있는 건 아니다. 연습으로 보자면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자면 일단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은요 계속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니네가 좀 선택하는 쪽으로 하라고 요구를 해왔던 거예요. 옛날부터. 좀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 그래 너네 자유 인정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좀 이런 거였었어요. 또 두 번째로 국가가 의외로 계속 선택을 해라. 학생의 어떤 그 어떤 욕구나 니즈를 좀 반영해라. 계속 요구를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했었고 그 다음에 문과 이과도 좀 없애라. 좀 융합해라. 넘나들게 해라. 이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입시 제도가 거기에 맞지가 않다 보니까 학교는 이제 입시 제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반응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이 계속 현장에서 거부돼 오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종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비로소 이제 선택 과목을 좀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수능 제도는 대응하는 방식이 다 똑같잖아요. 모든 고등학교가. 전략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야자 보충하고 수능에서 선택 과목 그냥 내려 때려 받고 그냥 막 몇 시간씩 하고 이러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학교의 문화, 교장의 의지, 어떤 학교의 형편, 뭐 교사들의 어떤 반발심 뭐 이런 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교육 과정이 짜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교들의 격차들이 커지기 시작을 해요. 학교들의 격차가. 어떤 학교들은 일부러 안 만들거나 어떤 과목들을 학생들한테 공경원을 듣지 말라고 한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도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오히려 이런 제도가 학교 간의 격차를 좀 차이가 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고교 학점제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거는 고교 학점제라는 게 2015년 개정 교육과정하고 그 내용이
아주 달라진 것이 아니라면 왜 그래도 고교 학점제라고 부르느냐?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이제 요거 하나 같이 얘기하게 될 거고요. 하나는 이 고교 학점제가 성공하려면 갖춰야 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2028년에 시작되는 수능제도가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능제도를 살펴봤을 때 과연 이 고교 학점제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좀 살펴볼 거고, 하나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그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은, 과연 학점제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의 어떤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게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게 무조건 교육에서 좋은 거냐. 이제 그거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